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한입니다. 이 시간은 시장의 이면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시장의 이제 최강 경기는 좋지 못한데 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까요? 시장이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렵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제 헷갈리는 상황까지도 좀 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워낙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중간에 쉬지 않고 그대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조정이 와버리니까 상당히 체감이 나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11월 달 대선 이후에 그 급등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사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다 이번처럼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거쳤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이 어려운 구간을 거치면서 또 좋은 구간을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 연말 연초에 급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의 이제 큰 방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의 엇박자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조정 구간이 왜 힘드냐면 차라리 하락 구간에서는 모든 걸 이제 포기해버리죠. 어느 정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버리고 시장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는 항상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따라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제 본질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장의 좀 실제적인 본질 부분을 많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표면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썼는지,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내면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뭐 시장의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나온 악재가 이 악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그랬죠. 1.3%대 하더니 4%, 5%, 1.6%까지 올랐다 그랬죠. 이게 이제 다시 1.4%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감이 좀 왔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랐느냐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본다면 이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느끼는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악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리 상승이 왜 일어났는가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이 기대감이 나올 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당연한 부분이죠.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보다 미래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단기와 장기가 역전됐을 때 우려하지, 뭐 장기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왜 이번에 이렇게 악재를 많이 받았느냐?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가파르다 그렇죠. 장기 국채 금리가 서서히 올라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경기 회복의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장기 금리가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뭐든지 이 저은후 관계, 이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갔나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국채가 미 국채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책이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에는 조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에 대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잡고 이런 구조로 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보면 이 미국의 국채 발행이 흥행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했는데 100% 다 바로 조기에 마감되고 이렇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들어가는 돈은 더 필요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경기 부양치가 더 커졌는데 국채가 잘 팔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금리를 올려줘야 더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공급 때문에 결국 공급 과잉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이게 일시 너무 과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사실 호재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 우려하는 것만큼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게 언제 해소가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됐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국채가 그렇게 바로 가파르게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사상 최고의 이제 경기 부양치했고 하원 통과했잖아요. 이번에 상원 통과하겠죠. 이번 주에 상원 통과하고 나면 또다시 국채 찍어낼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대규모 경기 부양치에 따른 단기간에 국채가 몰리는 거는 이번 정도까지는 국채금리 상승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서히 안정이 돼 가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남아 있고 다만 이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제가 봤을 때 국채가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 회복의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서 주식시장이 악재가 될 정도인데 국제금리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공급 과잉으로 봐야 되고 어제 주말 동안 나온 뉴스를 보면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채권 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유동성장이 완전히 소멸되느냐, 유동성이 사그러드느냐, 유동성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에 그렇게 옮겨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바뀌는 시기에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분기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A라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마무리되고 B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원활하게 한 번에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 유동성이 여기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요 과정에 딱 멈춰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멈춰 있느냐? 국채에 관련되어 있는 금리가 상승했다는 부분도 있고 경기 회복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미국에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이 국면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요 시점까지의 가도기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증시가 머물러 있다. 요 표현이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연말 연초에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했던 그런 포스트 코로나 백신이 나왔던 그 시점에서 기대감이 바로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감으로 원활하게 지금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 가도 기간에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2월 달에 지나고 3월 달에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좀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도래야 하는데 문제는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 어때요?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게 주식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연말과 이번 연초에 벌어졌던 일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어떻게 해요? 8월, 9월, 10월 무려 석 달간이나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IT 종목들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상승하고 더 크게 하락하고.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좀 버틸 때 IT 종목은 더 크게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61,800원, 62,000까지 갔다가 56,000까지 떨어지고 10% 이상 하락하면서 더 크게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느닷없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6월 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너무 편안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녹아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시장이 보통의 시장과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겪었던 그런 조정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면 보면 이 조정을 계속 겪으면서 시장의 국면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기관도 알고 있고 우리 개인도 알고 있고 외국인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고 싶은 종목이 다 똑같아요. 다 경기 회복과 관련된 데서 실제 검증이 된 종목들 사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서 벗어나서 경기 회복에서 가장 먼저 검증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사고 싶은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구나 다 사고 싶은데 수요가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트릭이 나오고 페인팅이 나오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겉모술수 같은 모습이
나온 다음에 우여곡절을 겪고 시장이 항상 상승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경기 회복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논점은 경기 회복보다는 공급 과잉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금리는 안정화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럼 왜 계속해서 IT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기에 대해서 말이 많으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IT 섹터가 가장 크게 유동성의 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뭐냐면 작년 코로나19 급락의 지수가 우리 증시로 보면 1,400에서 3,000이 넘어와 버렸는데 실제로 실물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뭐 때문에 왔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동성이라는 돈이라는 힘이 뭡니까? 뭘 가지고 올랐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 그렇죠. 그럼 이 유동성이라는 힘이 결국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 유동성이라는 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힘이 단순하게 기대감만 가지고는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실체에 대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펀더멘탈이 됐든 실직이 됐든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야 될 시점인데 왜 IT 섹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았느냐라고 본다면 IT 섹터 자체 문제는 아닙니다. 뭐 IT 섹터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리 미국도 애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나요? 다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 이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쁘다, 펀더멘탈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뭡니까? 더 오버된 유동성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오버돼서 받았던 유동성이 기대감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유동성이 여기서 다른 데로 이동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IT 섹터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IT 섹터 내에서도 뭡니까? 그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잘 나가는 섹터는 어때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엔 뭡니까? IT sek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섹터의 문제냐, 시장의 문제냐, 종목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지금 뭡니까? 종목의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5G, 우리 자꾸 섹터로 얘기했다 그렇죠. 섹터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뭡니까? 종목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으로. 실제적으로 검증되었던 종목 위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 결국에는 시장이 우려하는 바는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축소라든지 혹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의 축소나 혹은 유동성의 이동에 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워렌 버핏이 얘기했지만 아직은 그 유동성 자체가 이동되거나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거나 혹은 축소되는 긴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직까지 1, 2년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논란이 쌓이는 거는 단지 우리가 지금 접해왔던 기대감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뭡니까?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섹터 정말 실제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되는 섹터. 5G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섹터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았던 거.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섹터나 실적에 대한 검증에 대한 오류 과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서 좁혀지는 과정이고 선택과 집중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려움을 겪는 제일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그다음 오늘 중국에서 갑자기 긴축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아시아 시장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장초반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잘 오르다가 확 꺾였다 그렇죠. 우리가 2.56% 정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올랐다가 0.34%까지 그냥 확 떨어졌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결국은 지금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이 주가 돼서 움직여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립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말에 의해서 뭡니까? 시장이 좀 등락폭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국에서 했던 얘기를 잘 보면 중국 자체 긴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과열 상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이제 중국에서 제시했대요. 그 얘기를 우리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한번.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과열이 아닌가.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중국은 과열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왜?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잘 극복을 해서 실물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 근데 글로벌 유럽이나 북미를 보면 너희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못 따라오는데 금융시장만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뭡니까? 어필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중국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필한 부분이지 중국이 긴축으로 들어가겠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해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3월달 초에 중국이 전인대를 하잖아요. 양안을 하는데 그 전인대에서 지금 이번에 화두가 된 부분이 뭐냐면 중국도 결국은 코로나19라는 파고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두가 뭐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냐면 소비. 지금 현재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소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뭐냐면 중국은 일단 소비를 진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잠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개인들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희생해야 될 부분, 뭐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열된 부분을 좀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전체 경기 확장에 대해서 지금 전체를 누르겠다는 게 아니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에 개인들이 비용 지불해야 될 비용과 관련돼 있는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그쪽의 부분을 누르겠다는 거지 전체를 누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중국에서 갑자기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맞지 합리성이 전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대해서 뭡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연결시켜서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미국에서는 뭡니까? 이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 과잉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가 상승했는데 그럼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될까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전에 일본이었는데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에는 최근 내까지 뭡니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줬는데 결국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면 뭡니까? 미중 관계가 좀 회복되는 선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어느 정도 정권이 바뀐 이후에 하해 제스처를 서로 간에 좀 취하면서 중국이 지난주에는 하해 제스처를 보냈잖아요. 미국과 맞설 생각이 없다라는 하해 제스처를 보냈고 오늘은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지만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결국 뭡니까? 결국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국채 우리가 좀 사줄 수 있어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국채 사줄 수 있어. 그럼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어.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지금 오늘 적으로 한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저게 지금 중국이 지금 긴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미국의 유동성이라는 부분하고 중국의 긴축이라는 부분은 미국 국채를 놓고 서로 뭡니까?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근데 서로 좋게 해결하면은 뭡니까? 트럼프 이후에 꼬여있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미국 국채도 우리가 좀 사주면서 공급 과잉도 해소되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큰 줄기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해서 갈등 관계가 나오겠지만 일단 미국도 중국도 뭡니까? 서로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줄기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맞물린 부분이 풀어지면서 경기 회복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뭡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런 해석을 잘못하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유동성으로 위기에 오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전제를 보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큰 줄기의 흐름이 하방축으로 유동성이 없어지는 위험 자산이 지금 현재 가라앉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올라가더라도 예전처럼 우여곡절을 많이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우여곡절 겪다가 지금 3월달 지나서 4월, 5월 보면 어느새 지수는 또다시 올라가 있는데 지난 8, 9, 10월달 조정 이후에 개인들이 수익을 못 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뭐냐면 또 시장의 하방성이나 유동성의 위기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일단 계속해서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8, 9, 10월달 이후에 소외됐던 연말 연초 급등 소외됐던 그런 소외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여곡절을 어떤 식으로든 더 시장에 불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중국 긴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의 본질을 흐리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 8월, 9월, 10월 달에도 뭡니까? 미국 닷컴 버블, IT주 위험하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후에 IT 버블 깨진다. 선물옵션 IT 쪽에서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포지션 잡아서 커졌다. 무너진다. 닷컴버블 어찌 됐습니까? 결국에는 IT 종목들이 연말 연초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동성의 위기가 계속 나오면 나중에 시장이 어디가 올라갈까요? 결국에는 그 유동성을 받는 위험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더 올라간다고 쳐요. 나중에 보면.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작년에 겪었던 연말 연초에서 소외됐던 그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 유동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거나 혹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제 워렌 버핏이 그냥 간결하게 얘기를 잘했습니다. 지금은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퍼펙트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놓고 그럼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안전자산에 아직 넘어갈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안전자산에 넘어갈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위험자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시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주식은 이제 계속해서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시기인데 문제는 뭡니까?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라는 것이 기대감이 큰 종목 쪽으로, 기대감이 큰 섹터 쪽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뭡니까? 검증될 수 있는 현실따라는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당장 좋아진 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유동성이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시장이 예상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코로나 작년 같은 경우에 1,400대에서 3,000을 넘어가는 시기까지 섹터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면 지금은 어떨까요? 시장 자체의 상승폭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동성이 뭡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100인데 들어가 있는 종목이 100이다라면 지금 유동성은 100인데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뭡니까? 20, 30개로 줄어들겠죠. 선택적으로. 그러면 100종목이 올라갈 유동성을 20, 30종목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0, 30종목은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의 힘을 받는 종목들은.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쏘쏘.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작년 같은 그런 상승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현실을 따라간다는 부분은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속칭 얘기하면 많이 내려온 종목 뭘 사 올라가는데 올해는 아주 똑똑하게 종목을 고르지 않으면 안 올라간다 그랬죠.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뭘 사도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시장 자체가 올라왔다면 지금은 섹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섹터 내에서도 지금 중요한데 문제는 그 전에 섹터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연말 연초에 제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제시해드렸던 부분을 보면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짰죠. IT 종목에서 성장이 가능성이 좀 큰 종목들, 그다음에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경기 확장 이후에 소비재로 넘어가니까 소비재가 있는 요 세 개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예쁘게 짰는데 지금 그 예쁘게 짜는 게 통하지 않는다 했죠.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그 제가 예상했던 상승폭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짰던 거는 우리가 1월 달에 차익 실현했을 때 그대로 이후를 일단 갖고 왔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좀 더 세밀하게 섹터를 좁히는 전략을 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움직이는 섹터 자체를 보면 뭐 2차 전지, 5G, IT 이런 식의 어떤 작년과 같은 논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경기 회복에 따라서 지금 누구나 지금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뭡니까? 경기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섹터 자체가 한 100개도 나옵니다. 그렇죠? 뭐 건설, 지금 뭐 철강, 기계, 화학 모든 거 나누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섹터까지 다 짜면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을 보니까 뭡니까? 무조건 실적이 바로 지금 눈에 드러나는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좋아진 종목, 실적.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앞으로 좋아질 것보다 지금 좋아진 종목. 앞으로 2차 전지가 엄청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좋아진 반도체가 더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안 삼성 SDI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 나중에 따지면 삼성 SDI가 훨씬 더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몇 년 동안 상관으로 보면. 근데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치고 올라가네요. 왜? SK 하이닉스 지금 당장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지금 현재 잡히는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섹터 자체가 이렇게 커질 거야라는 기대감 쪽으로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뭡니까? 당장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틀려졌다 그랬죠. 기대감의 유동성이 실적의 유동성으로 바뀌었다.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넘어왔다. 근데 이 표현을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성 장세 1기에서 유동성 장세 2기로 넘어가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이제 빨리 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빨리. 저는 올 한 해 중반기 정도 봤는데 지금 너무 급등하면서 지금 조정을 겪은 다음에 지금 바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됐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가지에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게 실적이 바로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는 지금 현재 벌써 개선되고 있는 쪽, 그 다음에 섹터 자체가 레벨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이쪽으로 좀 더 포션을 두고 있고 기관은 이쪽으로 좀 더 포션을 두고 있죠.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사는 종목이나 섹터는 저기에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저 일치하는 거를 가장 좋은 거는 교집합을 찾아내는 거고 교집합이 안 되면 한쪽이라도 강한 쪽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바뀐 장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섹터 자체가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5G, 2차전지 뭐라 세트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섹터 자체가 다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확연하게. 그러니까 철강이 어떻게 보면 철강이나 운송 장비가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초부터 바로 치고 나갔는데 지금 그 안에서도 보면 종목 흐름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철강 섹터 내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달라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실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정말로 어느 정도 올랐느냐. 실적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왜 지금 현재 화학이나 철강 쪽이 강하냐. 12월 달에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철강이 12월 달 치고 나가서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다시 철강 업종이 다시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실적이라는 부분이 너무 미래의 실적은 이제 안 된다. 사실 우리가 2차전지 놓고 보면 실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먼 미래면 지금 이제 반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맞춰야 되고 하나는 가격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노란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톡에서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입니다. 사실 저도 좀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워낙 유동성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 메리트나 가격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한 1월달, 11월달 이후부터 11월, 12월, 1월 초까지 워낙 유동성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부분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도 저는 완전히 지금 생각과 좀 다르게 가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섹터 자체가 지금 이제 강해지고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으면 외국인들 안 사요. 그게 이제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게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섹터 내에 보면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부품 관련된 뭐 장비, 소재 관련된 쪽, 또 다르게나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 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딱 보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5배, 6배 오른 종목은 급락입니다, 지금. 근데 두세 배 정도밖에 안 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갑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실적은 둘 다 아주 좋아요. 실적은 다 좋아요. 실적은 다 좋다라는 전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가격이 대여섯 배 올랐던 종목은 급락, 두세 배밖에 안 올랐던 종목은 급등.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전에 작년처럼 우리가 샀던 뭐 반도체니까 뭐 디램 가격 폭등이니까 반도체 다 돼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뭡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섹터 내에서도
저평가 메리트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이 있느냐 혹은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느냐라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완전히 또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보면 같은 섹터 내에서 2차전지, 반도체, 뭐 5G 혹은 철강이나 기계화학, 특히 화학 쪽도 잘 보시면 실적이나 가격에 따라서 뭡니까? 완전히 주가 흐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다르냐? 급락과 급등이라는 차이가 있을 정도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싸다 비싸다는 걸 할 수 있을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보면 둘 다 어느 정도 상승했던 고점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아직까지 가격이 싼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종목이 있는데 이걸 과연 구분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다 넘어와 버렸는데 이제는 그거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외국인들이 가장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월 달 이후에 어려움이 좀 가중됐던 부분도 섹터 자체, 레벨업 되는 섹터나 실적이 좋은 섹터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섹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도 좋고 섹터도 좋은데 그 종목들이 급락하는 경우가 속출했다는 거죠.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종목을 지금부터는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런 두 가지 정도 요소에서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라는 보면 거의 명백하게 지금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일단은 레벨업 되는 섹터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찾는데 이 레벨업 되는 섹터를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2월달 반등권에 들어온 이후에 수급을 보면 반도체나 화학이나 철강 쪽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큰 쪽도 있고 좀 작은 쪽도 있는데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데 반도체도 지금 현재 보시면 D램 가격 좀 전에 말씀드렸죠. D램 가격이 한 45% 정도 지금 급등했습니다. 수요가 올랐고 화학은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제품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다음 철강도 작년 12월 달에 제품 가격이 인상됐고 지금 3월 달에도 또 추가적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양해가 끝난 다음에 또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섹터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큰 하도를 놓고 봤을 때 결국 경기 회복이 되면서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기 회복되면서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서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제품 가격이 인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가만 생각해서 우리가 좀 보면 요 섹터들이 뭡니까?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금 실적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방송이나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들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회복 쪽으로 사야 된다, 경기 확장 쪽으로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어디를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요 구조가 완성된 쪽으로 일단 사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된 쪽. 무조건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2월달, 1월 조정 이후에 외국인 수급은 이제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쪽, 반도체, 화학, 철강, 이거는 지금 12월 달부터 요 구조에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일단 그나마 매도 중에도 이쪽은 산다라는 거죠. 매수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간은 어느 쪽이냐. 기간은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연기금부터 투신까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계속해서 매도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매도만 하는데 그 중에도 사는 종목들이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따져보면 철강이나 건설, 비금속, 광물이나 유통 이쪽은 기관들이 샀습니다. 기관들은 주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경기 확장되면서 수혜가 될 걸로 기대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그 섹터 내에서 선별적으로 몇 종목들만 끌어올렸는데 잘 보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외국인과 수급이 좀 겹친 쪽이 있고요. 건설도 일부 겹친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이나 유통 쪽은 기관이 그냥 끌어올렸죠. 특히 이제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뭐 구리라든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재 쓸 수 있는 경기 회복의 가장 기본되는 산업재 쪽으로 확 끌어올려 버렸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잘 보면 이 섹터 내 종목들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겹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가장 좋은 거는 이 겹치는 섹터들을 찾는 거겠죠. 한쪽이 강한 걸 찾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겹치는 섹터를 찾아보면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려움이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 시장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부분, 생각해 보면 길게 본다면 단기적인 리스크 이상으로 지금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유동성장은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오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더 남아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더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유동성이 이동한다든지 그럴 리는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던 부분, 아까 위기라고 생각했던 부분 뭡니까? 장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 상승은 공급 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상승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은 좀 줄어들 것이고 안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됐던 긴축은 결국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긴축 자체가 소비를 억제하는 부분 쪽으로까지 안 갈 정도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비용을 낮추는 단계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불었던 글로벌 증시에 불었던 위기감은 사실 그렇게 오래갈 위기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외국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기관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봤을 때 그 두 주체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쪽을 먼저 본다면 이쪽은 거의 확실한 교집합입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레벨업을 가지고 실제 개선된 쪽을 보려는 쪽하고, 기관이 경기 확장 수요로 해서 보려고 한 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쪽이 바로 지금 보시면 반도체나 철강, 석유화학은 거의 교집합입니다. 근데 저 교집합인 수급으로 교집합인 종목 섹터들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품 가격이 대부분 인상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장 먼저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수요가 늘어났던 그 섹터들과 또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반도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이 종목들이 지금 보면 주가 사이클을 보면 시장이 1월 조정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대부분 저 종목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말미암았을 때 이게 더 조정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확 떴다가 좀 꺾였죠. 오늘 같은 좀 눌렀고,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자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옆으로 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일부 급등했던 종목은 지금 일부 가격 조정,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살짝 눌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조정 구간에서 눌려 있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 좀 크게 놓고 보면 거의 다 친고가를 갱신하기 직전에 이런 모양으로 갈 수 있는 요 구간이라는 거죠. 요 구간.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크게. 왜? 조정 구간에서 지금 5% 10%가 아쉽거든요. 계속해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5% 10%만 지금 떨어져도 굉장히 크게 데미지가 느껴지고, 저 5% 10% 저거 10%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이 세 섹터가 눌리는 구간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5% 10% 올라가잖아요. 거의 다 팝니다. 개인들은. 그게 작년 10월 말 11월 초 마찬가지고요. 작년 6월 잠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벌어졌던 2차전지나 이런 쪽에서 개인들이 놓쳤던 구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가장 좋은지는 알지만 이 마지막 구간에서 한번 눌렀다가 5% 10% 주는 구간에서 거의 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왜 이 섹터를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조정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5% 10%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그렇죠. 저 10% 먹었어야 되는데, 저때 팔았으면 10% 먹었을 거라는 게 크게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그 아쉬움이 뭡니까? 이 뒤쪽에 50% 60% 상승하는 게 결국 여기서 나온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를 견뎌야 뭡니까? 작년 10월 말에 IT 종목들이 급락하는 걸 견뎌야 11월, 12월, 1월 급등하는 67%가 넘는 수익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때 10%를 못 견디면 이에 7, 80%가 수익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IT주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섹터들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에 가장 크게 포커스를 일단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실적이 지금 이제 바로 눈에 들어와서 지금 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안 들어왔지만 바로 조만간에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 이게 이제 세컨드죠. 두 번째 초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기계건설, 화장품 이쪽입니다. 소비재 쪽하고 기계건설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기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나 화장품 소비재 쪽인데, 이 기계 쪽은 보시면은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터필더나 이런 걸 보면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기계 쪽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실적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지금 보면 두산 바켓이나 뭐 두산 인프라코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들의 기계업종들이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안팎으로 내후 외환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 다른 쪽에 지금 걸려있는 기계업종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두산 바켓 같은 종목들이 실적도 좋고 걸려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나 기관 수급도 굉장히 양매수로 매끄럽게 들어오고 있고, 그런 종목 기계업종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순위가 건설이나 화장품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순위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명백하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1번입니다. 그 다음이 경기가 확장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쪽으로 이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버렸죠. 원래는 실적이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게 소비재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조정받으면서 넘겨졌던 부분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이 지금 이제 양안이 전인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비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랬죠. 그럼 중국의 소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3월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어느 종목들에 해당됩니까?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종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해 부장하고 우리가 전화 통화해서 뭡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방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마 전인대 이번에 3월 달에 중국 끝나고 나면 중국의 최대 하도는 소비재 쪽으로 갈 거고, 결국에는 중국 소비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 쪽으로 외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조금 빨리 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미리 조금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 전략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종목 1번, 그다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실적 좋아질 종목 2번,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된 종목 3번,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요 가방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식을 보는 시각이 작년하고는 좀 달라졌네. 작년에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것보다는 섹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2차 전지, 5G,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식으로 섹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섹터는 기대감이 커질 거야.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섹터 자체 기대감이 이만큼 커질 거야. 5G는 수주를 받으면 이만큼 커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섹터 자체에 좀 대비를 했다면, 지금은 뭐다? 종목으로 가야 돼. 종목으로.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좁혀야 된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뒤쪽에 시장이 좀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됐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포석의 종목들을 미리 조금 많이 포트에 넣어놓고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근거리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압축을 해야 그 종목들로 30, 40%, 50%.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 수익 100% 정도 기대했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는 한 40, 50%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좀 포커스 잡는 거죠. 그러다가 시장이 좀 좋아지면 더 장기 종목 비중을 길게 좀 늘려갈 수 있겠죠.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 이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 본다면 일단은 지금 이제 요 관점으로 줄여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주식과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봤을 때, 일단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플럭추에이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하원 통과하고 이제 이번 주에 상원 통과하고 나면 국채를 또 대량으로 발행하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당장 주식 시장이 회복된다 해 가지고 주식 비중을 80%, 90%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은 60% 정도 선에서 일단 눈치를 좀 보자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눈치를 좀 보면서 현금 비중 40%, 주식 비중 60% 정도를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급 강이라는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공급 강인 부분이 해소된다면 시장은 훨씬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당장에 바로 치고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은 주식 비중 60%, 현금 비중 40%, 요 정도 맞춰놓고 시장의 눈치를 조금 더 보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눈치를 조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란통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거를 지난 주말, 그러니까 연휴가 하루 더 끼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종목에 관한 질문, 뭐 시장에 관한 질문, 그다음에 주식 매매하는 방법, 멘탈에 관한 질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제일 많이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이 부분입니다. 역시 이 부분. 그러니까 수익 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하면 좋겠지만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다가 하락도 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사이클을 다 가지고 간다 그렇죠. 결국에는 뭡니까? 연말 연초에 우리가 굉장히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을 때 뭡니까? 그때 작년에 조정 구간에서 잘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80%, 90%까지 가져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50% 넘어갔다 못 넘어갔다 이런 정도로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여놓고 낮추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낮추는 거잖아요. 가장 큰 리스크 관리는 결국 주식과 현금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종목별 대응이겠죠.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 주식의 수익 나는 구조는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을 보고 손익비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손실 대비를 해서 수익이 커야 됩니다.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이 정도 잃었는데 상승 구간에서 이걸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조정 구간에서 현금 주식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좀 낮아야 될 거고 상승 구간에서 주식 비중이 올라가면서 현금 주식 비율뿐만 아니라 종목별 대응까지 합쳐지면서 뭡니까? 수익이 늘어나면서 계좌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조정 구간에서 피해가려고 조정 구간에서 급등주를 따라다니거나 혹은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 이 과연 계좌가 늘어날까요? 절대 안 늘어납니다. 이거 해보신 분은 경험해보시죠. 여기서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3% 5% 먹고 빠지기 해보세요.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죠. 그런 매매가 몇 번에 성공해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계좌가 늘어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3% 5%라는 단기적인 매매 시각은 뭡니까? 결국 승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승률 싸움의 함정이 뭔지 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큰 부분이 뭡니까? 동전 뒤집기입니다. 동전 뒤집기. 동전 뒤집기에서 앞면이 나오면 수익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손실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번 던져가지고 처음에 앞면이 한 7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던져보세요. 1000번, 10,000번 던져보세요. 확률 몇 프로일까요? 확률 50%에 수렴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던지면 앞면이 더 많이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몇 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뭡니까? 승률 싸움으로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결국 손익비 싸움으로 가야 수익이 난다는 거를 이번 조정 구간에서 더 잘 아마 느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시장 상황 전반적인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또 그만큼 수익을 어떻게 보면 아주 정형화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급락 때부터 해서 급등 시점까지 또 중간중간에 정말 고통스러운 조정 구간 어떤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조정했던 기간 조정까지 그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면서 넘어왔는데 결국 한 해를 마감해 보니 난 계좌 수익이 50% 났다, 100% 났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그렇죠. 그 구간에서 모두 100점 100승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조정 구간 힘들지만 제가 볼 때 잘 넘기면 기회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종목의 선택이 중요할 뿐이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대하면 수익률은 더 높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환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